저 듣기로 2002년부터 네. 케냐에서 선교 사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좀 질문은 차츰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떠신 분이십니까? 저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있고요. 예, 그 케냐 사역자로서의 주 사역은 예, 구호 사역 그리고 그거, 예, 사막과 광야 지역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 개발, 예, 예를 들면 뭐 학교 사역이라든지 현재 또 보건소 건축을 통하여 의료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그 빈곤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학교에서 점심을 나누는 급식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 그와 더불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질병의 문제 중에 하나인 에이즈 문제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빈민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키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세계 3대 빈민 지역. 슬럼 네. 지역으로, 예.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빈민 지역인데 그곳에 11년 전에 제가 케냐 정부를 통해서 듣게 된 보고예요. 뭐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제가 들었던 보고에 의하면 2명 중에 1명이 그 에이즈 그리고 HIV 두 명 보균자라는 중 한 명이. 네. 그 보고를 듣게 되면서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구호단체 NGO를 통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12가정 약 70명의 그 가족 한 가족당 자녀들이 5, 6명이 되는 거죠. 이 가족들과 함께 지금 11년째 부족하지만 생존할 수 있는 식량,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 그리고 이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질병 자체가 갖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속에서 월세를 내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월세를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듣기에는 무진장 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태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엄청난 비용도 뭐 에너지도 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하시는지. 현재 이제 저는 기독교 이제 선교사이죠. 선교사인데 사실 아직까지 뭐 교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단체 파송을 통하여서 사실 재정의 여유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매 순간 제가 한 번도 사역을 제가 계획을 해서 개척을 해보고 재정이 있고 이 사역을 만들어내고 함께 나갈 사람, 재원이 있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독교 표현으로 참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시는 어떤 재정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케이프타운에 네. 또 있는 슬럼가가 있어서 네. 그 안에도 뭐 100만 명이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이면 케이프타운이면 도시는 좋은데도 그렇죠. 또 고속도로변에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슬럼 지역이 있고 네. 거기 뭐 관광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저희 케냐 키베라가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관광도 하고 또 네. 즉석에서 도네이션도 하던데 뭐 상황이 정말 네. 맞아요. 지금 열악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뉴질랜드 또 그리고 크라이처치에 혹시 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한국에서 이제 지인으로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살고 있는 한인이기도 하고 이 기독교 목사이기도 한 우리 박세훈 목사님 소개로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의 강사로 오클랜드와 이렇게 크라이스트 처치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케냐에서 곧장 오신 건가요? 한국을 잠시 격려해서 왔고요. 제가 케냐 선교사인데 또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네. 기독교 단체 안에서 그 음악 소위 말하는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예. 했어요. 이제 CCM 가수라고도 예. 하는데 예. 이제 이 분야 안에 그 예배 사역이라는 분야가 예. 있어요. 예. 뭐 예. 경배와 예. 찬양과 같은 것이죠. 음. 이런 사역을 하다 이제 케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또 우연하게 또 어떤 상황이 열려서 제가 현재 케냐 현지 사역과 더불어 찬양 사역을 현재 겸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앨범이 1집, 2집, 3집이 나왔고 예. 현재 4집이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이 작업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일정을 하면서 지금 뉴질랜드 왔고요. 다시 한국을 거쳐서 케냐로 돌아가게 한국 거쳐서. 되죠. 예. 그러면 앨범 판매 수익금은 또 좋은데 쓰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네, 이 동지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냐면 사역자들 안에도 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큰 교단, 예. 큰 교회 파송받지 못한 예. 분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생존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해외 선교사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국내 사역자들 분 가운데도 아주 어려운 사역자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이 앨범 모든 순수익금을 다 나누고 있어요. 이제 7년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 모든 제작비를 제외한 앨범에 이제 순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이 모든 재정들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앨범 판매가 꽤 잘 되었으니까 어떤 좀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금액으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워낙 그 한국 기독교계 안에 그 CCM 사역을 하는 분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저는 어쨌든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앨범의 수익금을 어려운 국내외 사역자들에게 후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재정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 아까 케냐에서 하신 사역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왜 케냐였냐는 질문을 드린다면 혹시 제가 원래는 제가 대학을 다닐 시절에는 아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뭐 학생 운동을 하면서 또 그 영향으로 교도소 수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모태 신앙이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제가 교도소를 2번 다녀오고 또 군대에 약간은 거의 강제 징집 형태로 군대에도 갔었어요. 군대 가서도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죠. 집중 관리 대상. 출소를 하고 다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 삶에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살을 몇 번 시도하기도 했고 이러던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이제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모태신앙이었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의 힘을 통해서 뭔가 다시금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예수원과 같은 이런 공동체 수도원과 같은 어떤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단체 안에 노동과 기도를 하는 곳에 6개월 동안 제가 그곳에서 그 수도원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은 이런 훈련들을 마치고 나면 뭔가 한국에서 음악을 통하여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음악을 통한 사역, 종교 사역, 기독교 사역을 하지 않을까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일간지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가 1996년이었어요.
1994년도에 어쩌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아프리카의 루안다라는 조그만 나라에 종족 간의 학살로 인해서 그렇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 그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 땅에 보내주시면 그 땅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했던 첫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찬양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고백, 이런 눈물의 고백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2001년도가 되었을 때 5년 뒤에? 예, 5년 뒤가 되겠네요. 예. 제가 아들이 둘 있어요. 예. 큰아이가 99년생이고 둘째 아이가 2001년생인데 2001년생 이 둘째 아이 이삭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매주 당시 제가 매주 10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어느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인정을 받는 사역자였어요.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한국 교회에서로부터 초청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프리카 선교사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매주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사회 구조적 모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건 너 알고 있지?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것이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2002년 2월에 아프리카 케냐로 가게 되었죠. 그냥 스스로 가신 건가요? 어디 네. 파송되거나 뭐 이런? 그 당시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선교단체 파송이었는데 이제 이 선교단체는 행정적 파송 단체지 재정을 후원하는 이제 단체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 단체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떻든 인정받는 것이었죠. 고마운 단체이죠. 저에게. 현재는 이제 제가 그 단체 소속은 아니고요.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질문 순서를 바꿔서 네. 그 산호맹 식국 사건 89년이라고 해야 될지 90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90년 9월 10월. 9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10월 초네요. 네. 그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도 2번 가시고 또 고문 등의 고생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당시 상황이 어땠었는지 어쩌다가 그러셨는지 또 마지막으로 그 사건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현재 남아 있는지 좀 듣고 싶네요. 사실 어느 순간에는 그 세월이 지나서 저에게서는 이제 제 어떤 심리, 제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불쑥 제 안에 아픔으로 이렇게 다시금 올라오는 과거인 것 같아요. 사실 그 1990년도에 있었던 산호맹 사건은 저와는 직접적으로 전혀 사실 관계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운동을 할 때 우리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학생 운동 안에도 정파가 있었어요. 우리 나라에 정당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어떤 정파와는 전혀 다른 그 정파가 산호맹이라는 이제 조직이었고요. 제가 원래 그 전교조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시법으로 구속이 되어서 출소를 하고 나서는 제가 학생 운동을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 제의 이 생각으로는 이런 학생 운동보다 기독교인으로 좀 더 정의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그래서 학생 운동을 했던 당시 선 후배들 친구들에게 제 입장을 정리를 했죠. 요 사건 전에 네. 이미 예. 그러면 뭐 사실 이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조금 표현이 심한 편으로는 변절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를 했어요. 예. 학교에서조차 저를 아는 친구, 워낙 예. 제가 그 학생 운동 하는 그 친구들 가운데서는 그 맨 앞에 앞장서서 학생 운동을 했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그 변화가 학교의 많은 학생들에게 또 뭔가 뭐야 이게 그렇죠. 예.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토요일 날 밤에 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예, 당시 이제 안기부 이제 요원들에게 이렇게 연행이 되어져서 이제 조서를 받았는데 제가 뭐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제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꾸밀 수밖에 없는 어떤 협박이 사실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쩌면 제 삶을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창원 안기부 지부에서 조서를 꾸미고 수갑을 찬 채로 김포공항으로 그리고 남산 안기부로 이제 가게 되고 20일 동안 남산 안기부에서 조서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금 이제 구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심정은 최소한 10년은 제가 살겠구나. 그리고 그 사건이 워낙 그 당시에 비중 있게 다루었던 사건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재미있었던 것은 그 산호맹 사건의 간부 역할을 했던 분이 그 모두 진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재판 과정 가운데 첫그 예. 오픈하는 네, 오픈을 할 때. 예. 근데 이분이 제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공인현이라는 사람은 우리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없다고. 예.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추운 겨울을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참 특이했던 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양 이병 예. 이렇게 기억이 드는데 예. 당시 운동권 출신 학생들이 강제징집. 군대로 예. 강제 징집되고 어떤 프라치로 이렇게 포섭이 되고 그렇죠. 이런 양심 선언하는 일들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예.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졌어요. 예. 사실 그리고 제가 구치소 안에서도 그곳에 있는 양심수 시국사범들과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그렇게 그들과 교류하지 않았던 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 관계를 정리를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 안에 모든 정체성,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웠던 이제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사실 제가 싼 집행유예를 받고 좀 특이한 케이스죠. 집행유예를 한 번 더 받고 출소하고 50일 후에 군대 제가 이제 영장을 군대로 가게 되었죠. 그 이런 혼란적인 어떤 시기들 속에서 지금 저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한 생각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제 마음에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어떤 형태든지 대체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독소 조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생명 존중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더 할 수 있었던 시간
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예, 좀 예. 구체적으로 나누기가 예. 쉽지가 않은 것 아니요, 같아요. 뭐 지금 충분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뭐 글쎄 오브 더 레코드로 제가 느낀 느낌은 네. 아무튼 젊어졌을 때 학생운동으로도 헌신을 했었었지만 네. 또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 더 큰 네.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기여를 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지만 여전히 또 한국 방문하실 때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네. 뭐 피켓 시위도 하셨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또 SNS에서는 뭐 한국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그 교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혹시 한국 사회 네. 혹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별개로 보지를 않아요.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저는 교회가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직접적인 외침이 있기 전에 네. 교회가 세상을 사회를 자정할 수 있는 어떤 구별된 교회 안의 삶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냐 하면 교회가 어떤 그 물질, 돈의 지배를 받는 구조가 되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대형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건강한 어떤 사회적 기업의 모습들은 본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잘못되어진 지배 구조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것들이 저는 도리어 사회로 감염되어져 가서 사회가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일반 사람들이 살기 너무나 각박한 세상, 불균형한 세상들이 되어지는 요소들을 봐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제 안의 안타까움은 정말 교회가 가난한 자의 친구로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기독교의 그 본질, 예수를 따르는 본질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한 교회가 자정되어지면 이 불균형하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많은 어떤 지금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탐욕의 문제라고 봐요. 한 생명을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저는 타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타살, 정치적 타살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면 가장 고난받고 약자인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미수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들 그리고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파야 되었지만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상황이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도리어 약자들의 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편에 서 있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정말 미력한 필력으로 SNS로 쓰게 되고 이런 저의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저도 조금은 미운 살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로부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으신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제 꿈은 소박한 것 같아요. 제 바람은 좀 우리 교회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삶이 아니라 종된 삶으로 청빈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물질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예. 있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예. 하지만 이상적인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예.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죠? 예. 네.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그만큼 당시 상황이 네. 그런 핵심에 다시 돌아갈 필요성이 강할 정도로 많이 어지럽고 썩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뭐 천년 전이든 몇백 년 전이든 맞습니다. 종교개혁도 뭐 네. 그럴 때마다 지금 본질로 돌아가자는 네. 외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신앙인으로서 위 아래의 관계에서 얻으신 그런 핵심의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또 좌우의 우리 사회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아유, 반갑습니다. 사실 뭐 개신교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예, 의미가 저항이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이 저, 계시니까. 네, 예, 예. 이 저항이라는 뜻이 뭐예요? 음. 그러면 사실 지금 이토록 부패하고 불균형하고 한 어떤 이런 시스템에 가장 저항해야 될 분들이 우리 개신교인 예, 거죠. 예. 저와 같은 목사이고 예. 사역자들이겠죠. 맞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언제까지 케냐에서 선교하시게 될지 혹은 뭐 향후 사역의 계획이 어느 정도 소망이 있으신지요? 사실 저는 무대포 예. 그리고 무계획으로 사는데요. 예. 제가 케냐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예. 어제 그 제가 마지막 집회를 우리 이곳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예. 끝나자마자 예. 그 인터넷을 켰어요. 예. 켰는데 아내에게 예. 카톡이 왔어요. 케냐에서. 예. 제가 사역하는 우리 에이즈 자매 가운데 가장 예. 건강이 좋지 않은 자매가 있어요. 예. 이 자매는 정말 뼈만 남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남편도 없고요. 자녀가 있는데 딸이 또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가요. 아이고. 미혼모로 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근데 이 자매가 이걸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예. 치매가 치매.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거의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아내에게 온 내용이 여보 지금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병원비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금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아내에게 카톡으로 여보 통장 확인해서 빨리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제가 그냥 이런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냐면 제가 썩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무슨 꿈이 있냐면 케냐에 언제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 제가 케냐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붙여주신 친구들이 이리저리 저는 제가 선교사라고 위에서 목사라고 군림하고 싶지 않고 늘 그냥 그들의 삶의 인생의 벗이 되고 싶어요. 친구를 있고 싶은데 하나님 붙여주신 친구가 이리저리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학교에서 우리 에이즈 자매들 가정 이렇게 친구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꿈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에이즈 자매들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고 이들 제가 묻어주고 싶다고. 어쩌면 이게 답변이 될까요? 되고도 그런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역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자면 어떤 측면이 가장 어려울까요? 재정적인 측면인가요? 가족 환경적인 문제일까요? 제가 케냐에서 무장강도를 4번 당했어요. 그런 이런 외적인 치안이 그런 두려움들. 근데 제가 케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찬양 사역, 강의 사역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그곳에 두고 이렇게 올 때 정직히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무장강도를 당했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저희 노후 보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비라든지 어떤 조그마한 재산을 따로 모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통로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재정을 주시면 이것을 그 사역에 참 지금까지 살면서 재밌기도 하고 익사이팅한 거죠. 뭐냐면 생각지도 않은
큰 재정이 때로는 헌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일주일 내로 이 재정이 사용되어질 만한 사건이 터져요. 늘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인간인지라 때로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한데 솔직히 이런 외적인 자연의 어려움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 내면과의 전쟁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르치는 자, 교만한 자가 되어지지 않고 사역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사역의 대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자연의 교만과 탐욕과 싸우는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저 내면의 전쟁. 내적인 전쟁. 예. 이건 무너지면 뭐 아무리 사역을 잘하면 뭘 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여기 사는 교민들 혹은 그중에서 특히 개신교인들이라고나 할까요? 네. 분들한테 혹시 전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너무 좋은 땅에 와서 이렇게 이틀 동안 만나 뵌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시간을 빌어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한국 사람이어서 너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특별히 또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우리 크라이스트 처치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기독교인들에게 감히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뭐냐면 좀 더 남을 배려하는 삶.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욱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는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서로 돌보는 삶. 더 나아가면 또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민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